나는 독립운동가 서민호의 후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 정치인, 통일운동가로 살아온 70여 년의 흔적을 찾아 길 위에 서 있다. 일제 한글 말살 정책에 항거하여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과 고문과 악형의 끝까지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서 선봉에서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셨으니 이제 조국의 품에 편히 잠드소서. 외할아버지께서는 슬픔과 어떤 자랑스러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꺼리셨던 것 같습니다. 반독재 관련 투쟁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를 그래도 몇 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독립운동을 어떤 걸 하셨고 또 그 이후에 통일 관련된 일들은 어떤 걸 하셨는지 사실 자세히는 몰라서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그 발자취를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길에서 만난 가장 참담했을 시간은 8년에 걸친 수감 기간. 죄명은 살인이다. 할아버지는 냉혹한 살인자였을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개혁가였던 서민호는 국운이 기울어가는 암울한 시대에 태어나 서슬퍼런 유신 독재 시절 세상을 떠났다.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그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거대한 도시 서울의 중심에서 서글픈 과거를 품고 있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됐던 이곳에 할아버지도 수감됐었다. 3.1 독립운동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소식지를 배포했던 서민호는 그 일이 발각되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결을 합쳐 10개월 동안 그가 수감된 감옥. 긴 세월이 흘렀어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이 공간에서 고작 16살에 불과한 어린 소녀는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16살 때 저는 전 되게 넓은 데서 막 뛰어놀았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막 20명이서 자기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온종일 뭔가 볼 수 있는 게 그나마 여기서 드는 볕 정도인 것 같아서 또 고문도 같이 당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저라면 너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의 외할아버지는 서민호의 셋째 아들. 외증조부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아들에게 올곧은 신념을 물려주셨다. 서민호 할아버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시대에 여러 독립유공자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서민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많이 궁금해지더라고요. 월파 할아버지는 완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가족 같은 거는 그분의 안중에 별로 없었어. 자리 이렇게 깔아드리면은 거기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 거야.
나라 잘 되게 해주십사. 국민 잘 살게 해주십사. 남북 통일되게 해주십사.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나는 덩달아서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랬어.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겨내고 나오신 분이라면 그렇게 끝나지 않는 기도를 하실 수도 있겠다. 생명의 기운이 차오르는 여름날, 초록빛으로 물든 고흥으로 향했다. 외증조부가 태어난 곳은 고흥군 동강면 노동리 죽산마을. 이토록 온화한 자연에서 해맑게 뛰어놀았을 그의 유년 시절을 상상하며 생가를 찾아가 본다. 표지판 생각 여긴가 보다. 그럼 이 주변에서 계속 그러니까 사셨네. 들어가 볼까? 마당 엄청 넓어. 생가에 살고 있는 친척 어르신이 반겨주셔서 마치 내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버지가 워낙에 부자인데 돈이 많은 데다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막 보름이나 굶고 있었다대. 동네 사람들이 말을 하기로는 좀 많이 똑똑했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1903년 아버지 서화일과 어머니 이월예 사이에서 태어난 서민호는 호기심 강하고 영리한 소년이었다. 어머니가 치마폭에 둥근 달을 받아 안는 태몽을 꿔 월파라는 아호를 얻었다. 그가 태어나고 2년 후 을사늑역이 체결돼 시절은 몹시 어지러웠지만 아버지 서화일이 일궈놓은 재산 덕분에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일대 서화일 씨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가 없다. 그럴 정도로 땅이 많았고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국내에서 소화가 안 돼. 쌀을 가득 싣고 그 돛담배 수십 척이 일본에 가서 그 쌀을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마을 뒤편 나지막한 산에서 6살 무렵부터 말을 탔던 서민호. 아들에게 호연지기를 가르친 아버지 서화일은 영리한 넷째 아들을 유난히도 아꼈다. 때론 강인하게, 때론 온화하게 아들을 키워낸 인생의 스승이었다. 서민호 선생이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에 을사늑약을 겪었어요. 1910년에 국권이 강탈됐어요. 그래서 그 식민지가 된 현실을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일제 헌병들이 드나들면서 갖은 협박을 하면서 아버지 서화일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 칼을 차고 다니는 일본 헌병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괴롭히는 현실을 보면서 일본 놈들을 몰아내야겠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반일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평화롭던 마을과 가정은 날로 어두운 그늘이 일기 시작했고 여기저기 어른들의 한숨 소리가 그칠 새 없었다. 나는 이때부터 일본 놈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이 마을 일본 놈들을 모두 쫓아내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품기 시작했다. 서민호가 다녔던 보성 고등보통학교는 기미 독립선언서가 인쇄된 3.1 독립운동의 근거지. 민족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학교였다. 나는 이 시절에 보성 깜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에 악명 높은 싸움패 주목장이라고 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졌다. 언제 어디서나 약한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 일본에게 억제당하는 우리 국민들의 울분이 되살아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깡패를 때려눕히곤 했다. 당시 보성 고등보통학교엔 3.1 독립운동을 위한 지하조직이 결성됐고 서민호는 운동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비밀 지령문을 등사해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생애 첫 옥고를 치르게 된 서민호. 형무소에서 보낸 10개월은 16살 소년에게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는 더욱 단단해졌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선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청년은 19살이 되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5년엔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웨슬리안 대학에서 정치 역사학을,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정치 사회학을 전공한 뒤 덴마크의 농민 고등학교 제도와 협동조합 운동을 주제로 논문을 써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할 때는 러시아를 통해서 만주, 중국을 거쳐서, 그러니까 당대의 젊은 사람 치고서는 국제화 인식, 세계화 인식, 세계의 흐름 이런 걸 지켜본 거죠. 7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26살 혈기왕성한 청년은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싶었지만 식민지 조국에 민족주의 지식인이 설 자리는 없었다. 단란했던 대가족의 일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사망하고 4,200석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서민호는 벌교에 정착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역량을 펼치는 한편 가슴에 품었던 교육자의 꿈을 현실로 이뤄냈다. 10여 년 동안 서민호의 흔적을 발굴해온 월파 연구가 박병섭 씨. 역사 교사로 평생을 보낸 그는 경영난에 처한 민족학교를 인수한 서민호에게 주목했다. 교육이야말로 독립을 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차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의식으로 무장시켜야 된다는 이런 측면,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지식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런 현실적 필요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움의 가치를 귀히 여겼던 서민호는 성명학교를 폐교 위기에서 건져내 학업을 이어가게 했다. 그는 물려받은 재산을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벌교 사람들, 어르신들한테 성명학교를 물어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성명학교는 민족학교였습니다. 가장 늦게 일본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돈 없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줬습니다. 이 이야기를 벌교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월파생이 교장을 맡은 이후로 수시로 한복을 입고 학생들 앞에 서서 수신 교과를 맡았다는 그런 증언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서민호의 교육운동은 해방 이후로 이어졌다. 1947년 전라남도 지사가 된 월파는 조선대학교를 세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설립 동지회를 통해 기금을 모은 덕분에 전국에서 7만 2천여 명이 참여해 세운 밀립대학교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며 1920년대에 일어났던 독립운동인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조선대학교의 설립은 전남도지사 서민호가 전라남도 총무과장으로 발탁한 후배가 주도하고 월파가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었다. 월파 선생도 그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흔쾌히 동의하고 자네가 그 일에 앞장서면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때부터
박철웅 선생이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에 월파의 도움과 지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청이 보유하고 있었던 트럭, 그것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설립 동지의 회원들을 규합하는데 학생들이 전라남도 일원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걷고 하는데 도청 기자재를 사용을 하였고, 전라남도 지사의 명의로 전라남도 시군 군수들에게 이 학생들이 가서 대학 설립 기금을 모금하러 가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서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는 공문도 도지사 명의로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투철한 교육관이 바탕이 되어서 대학 설립 운동에도 동참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파가 교육운동에 힘을 쏟던 1940년대 초반,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민족문제연구소 박영규 연구위원. 그는 조선어학회 선열 33인에 대한 심층 연구자다. 이곳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말글을 연구하던 조선어학회 학자들이 이 장소에서 조선어 사전을 편찬했어요. 조선어학회의 우리말 운동은 단순한 문화운동이 아니고 언어 독립투쟁이었다. 영구히 이 피식민지를 지배하는 방법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결국은 말과 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역사. 그래서 일본 제국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말글을 통해서 어휘의 뜻을 알게 되면은 민족의식이 생기는 거죠. 왜 우리가 식민지로 있지? 조국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독립운동 전선에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조선어 사전을 편찬한다는데 그 서민호 선생께서 쾌히 조선어 사전이 없다는 걸 알고서 사전 편찬에 돈을 내자. 그 당시 그 여공들의 한 달 임금이 한 20원 정도였어요. 지금 서민호 선생이 낸 돈이면은 1년 반이 넘겠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작업이 일본 경찰에 알려지면서 33명이 투옥됐다. 1942년 12월 종로 경찰서에서 체포된 서민호는 얼어붙은 땅 함경도로 끌려갔고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일본 형사들의 고문은 잔혹하고도 악랄했다. 가장 심한 것은 물고문이에요. 비행기 태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묶어놓고 돌리는 거죠. 제일 무지막지한 것은 기록에 보면은 무자비한 그런 구타입니다, 구타. 그러니까 사지를 가리지 않고 때리는 거죠. 조선어학회 선열 33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조선말 큰 사전. 우리 언어의 혼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큰 사전이라는 걸 낸 조선말 큰 사전에 그 6필 원고입니다. 6필 원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총 18권밖에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는 특히 이제 8권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등록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주적으로 직접 말을 모아서 방대한 분량의 이제 사전을 내게 된 게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우리 문화의 기초를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튼튼하게 갖춰놓은 사전이 바로 이 조선말 큰 사전입니다. 16만에 달하는 방대한 어휘가 수록된 최초의 큰 사전은 남과 북이 분단됐어도 서로의 언어가 괴리되지 않는데 큰 역할을 했다. 누구나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고 좀 지칠 때도 있고 조금
게을러진다?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난 조선학교 33인 이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다. 나 여기서 게으르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긴 시간 영어의 몸으로 살았던 흔적을 쫓아 대전에 왔다. 이제는 터만 아스라이 남아있는 대전 형무소에서 그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암울하고 억울했을 시간을 들여다본다. 그는 총으로 사람을 쏴 죽인 무자비한 살인자였을까? 살인자였다면 왜 징역 8년에 그쳤을까? 6.25 전쟁이 나기 직전인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흥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서민호. 그는 전시 상황에서 국회 내무위원장을 맡았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 전시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이 저지른 잘못을 고발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 됐다. 이승만 졸개들이 그 엄청난 국방 예산을 착복을 해버린 겁니다. 국가가 전쟁의 위난에 처해 있는데 청장년들을 뽑아놓고 그것을 옷도 안 입히고 겨울에 밥도 제대로 안 먹이고 그래서 이걸 월파가 폭로하면서 사회 이슈가 되고 그 검찰, 경찰이 관계 책임자들을 구속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에게는 참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나는 이 의혹 사건을 철저히 고발해 이승만 씨로부터 미움을 산 반면 국민의 여론은 나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어 든든했다. 나는 이 사건을 고발하려고 국회에 나갈 때 무슨 위험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사전에 가족들에게 밝히고 유서까지 써놓았다. 나는 쓰러지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싸워야겠다고 결심했다. 국가폭력에 정면으로 응시한 대가는 이승만 정부와 지지자들의 탄압이었다. 내게도 협박 전화가 밤마다 걸려왔다. 이 사건에서 손을 뗀다면 어떠한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유혹을 하는가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치하겠다는 최악의 경고까지 하였다. 우리 그 해방 이후 역사 중에서 가장 양민이 많이 학살된 정권이 바로 이승만 정권이에요. 바로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또 여수 사건, 양민을 보호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의로웠던 민주주의자 이승만의 그러한 독재 정치에 맞선 얼파 서민호 선생은 반독재 그런 그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죠. 두 사건을.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에게는 아주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가을날 평화로운 풍경이 내려앉은 순천을 찾았다. 70여 년 전 할아버지도 이곳에 있었다. 지방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국 강연을 위해 길을 나선 월파는 임시 수도였던 부산을 출발해 순천에 도착했고 이승만 정권이 보낸 걸로 추정되는 자객이 그의 뒤를 따랐다. 1952년 4월 24일 순천시 영동 17번지 평화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을 순간과 마주했고 그날의 기억을 운명을 희롱하는 비명의 밤으로 회고했다. 그 당시 한국 정치는 헌법을 바꾸려는 이승만 정권과 헌법을 지키려는 국회의 갈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어 재선에 성공하려 했지만 국회가 번번이 무마시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발생한 서민호 사건을 기회로
이승만 정권은 역습을 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라이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잖아요. 백범 암살, 조봉암 사법살인, 월파도 그런 순서가 된 거죠. 월파 일행을 뒤따라온 현직 군인 서창선 대위는 평화관 안까지 들어왔고 식사 중이던 서민호를 향해 총을 겨눴다. 여기 서민호 있지? 그러고 이제 문을 박차고 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뭐 행패를 부리면 부렸지. 왜 갑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너 서민호지? 그러고 총을 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서민 씨는 겁이 나니까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부엌으로 막 도망다니는데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몰리다가 안 되겠으니까 서민호 씨가 권총을 꺼내서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쐈어. 첫 발은 그냥 운이 나쁘게도 둘째 발이 정통으로 가슴에 명중을 했어요. 서민호 사건의 민사재판을 담당했던 양혜경 판사의 아들은 정권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올곧은 판결을 내린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설에 담았다. 계속 걱정을 하셨대요. 누군가가 테러하지 않을까. 사무실이나 집으로도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 전화 이런 거는 많이 있었대요. 우리 대학에서 법률 공부하면서 정말 그 정당방위의 케이스로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유명한 사건. 이거 첫 번째 사건. 명백한 정당방위였지만 정치적 의도가 더해지면서 사건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승만 박사 입장으로서는 정말 건수를 만난 거죠. 호재를 만난 거죠. 자기 최대의 정적이 군인을 총으로 쏴서 죽게 했으니까. 당장 구속해, 조사해, 기소해. 나의 사건이 국회에서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석방 결의를 해주어 나왔는데 전국 각지에 민중자결단, 백골단, 딱벌대라는 정치불명의 명의로 서민호를 사형에 처하라, 서민호를 석방시킨 국회는 해산하라 등 눈으로 볼 수 없는 불미한 삐라가 붙여진 것이다. 이승만 정부는 서민호 의원이 석방된 이틀 후 영남 지방에 계엄령을 선포했고 월파는 다시 수감됐다. 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민간인 서민호는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계엄령 선포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기까지를 역사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 부른다. 3년이 넘도록 이어진 전대미문의 재판. 군법회의에선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엔 징역 8년형으로 줄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재선된 이후 사건은 민사법원으로 돌아왔고 재판부는 정당 방위에 의한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이승만 정권은 재심 명령이 잘못됐다는 이유를 들어 징역 8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한다. 권력의 개입이에요.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더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대통령이 원하는 거 있으면 무슨 수를 동원해서든지 폭력을 동원하건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겁을 줘서 판결을 그렇게 하게 하건 참 후진적인 시대를 거쳐온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승만처럼 그런 그 삼권 분립을 위반하고 어떤 재판에 개입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서민호의 그런 그 서창선 대위 사살 사건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법리상으로는 하나도 문제될 것이 없고 아주 쉽디 쉬운 법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실제 재판하면서 실현시키는 데는 왜 그렇게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을까? 그때 그 사건이 해결되어 오는 과정을 보면서 현재 사법부 판사님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졌으면. 부산 형무소에서 대구로, 대전 형무소로 이어진 억울한 수감 생활. 자그마치 8년이었다. 독방에 감금되고 고혈압과 탈장, 동상까지 시달리며 그의 건강은 악화돼 갔다. 자식을 감옥에 보낸 어머니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등졌다. 죄 없는 아들과 죄 없는 어머니는 그렇게 영원한 이별을 해야만 했다. 특히 아들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요. 그럴 수밖에요. 잘나고 똑똑하고 뭐든지 뛰어났으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감옥에 갔는데 따뜻하게 불 떼고 잘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불 안 떼시고 젓갈 하나 뭐 그렇게 놓고 드시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렇게 사시니까 이제 못 견디고 돌아가셨죠.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킬 수 없는 아들의 슬픔. 그의 분노는 독재자에게로 향했다. 원용으로부터 손녀가 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손녀의 이름을 치리라고 지었다. 해가 몇 번 바뀌어 손자를 보게 되었는데 치승이라고 지었고 다음 손자가 생기면 치만이라 부르라 일렀다. 이승만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손자 손녀에게까지 반이승만 사상을 고취한다는 뜻에서였다. 내가 죽으면 자식이 죽으면 손자 때까지라도 3대 사업의 정치적 신조로 삼자는 것이다. 옥중에서 신문도 계속 신문에다 연재도 하셨고 계속적으로 그분 나름대로 싸움을 하신 거잖아요. 옥중에서도. 근데 그 옥중에서의 그분의 울림이 전국으로 전파를 타면서 퍼졌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19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됐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명된 사례가 저는 공이라고 봐요. 공에서 공중학교 학생들이 전체가 일성으로 여기 한 것이 서민호 선생님 석방하라고 했던 건 그때 당시 우리 국민들이 그분을 민주화의 상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호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형기가 끝나가던 1960년 4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자 국회는 곧바로 서민호에 대한 석방을 결의했다. 그는 8년 만에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왔다. 그해 7월 제5대 민의원 선거에 당선되면서 국회에 다시 입성한 서민호는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되며 중견 정치인의 입지를 다졌다. 예순을 넘기면서 그의 경륜은 무르익었고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마음속에 품어온 정치 철학을 펼치려 했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의 길을 막아섰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친일 이력의 대통령과 독립운동가 출신의 결기에 찬 국회의원은 수시로 충돌했다. 서민호는 남북 교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금됐고 박정희 정권 3선 개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독재 정권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용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마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할 때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국회
정책 질의를 했어요. 헌정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독재와 부패, 부정과 불의가 난무하는 가운데 마침내 매국적인 외교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의 사태를 더 묵과할 수가 없어 현 정권의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박정희 씨의 대통령 하야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비판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이라면 라는 주제로 또 몇 가지 정책 방향, 경제 정책, 민주화, 학생운동 이런 것들을 제시한, 그러니까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했고 연구했고 그런 정책을 정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혁신 정당인 대중당을 창당하고 새로운 정치를 지향했던 서민호. 반공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있던 1967년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하고 출감 후 고흥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벌였다. 당시 박정희 정부의 방해 공작은 상상을 초월했다. 고흥 동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그 큰 마대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돈이랬다는 설도 듣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개폐 과정에서는 폭력이 난무했었죠. 예. 야당 지지하는 참관인들을 참여를 못하게끔 전부 다 이런 것을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예. 다시 찾아온 고흥 죽산마을은 가을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할아버지의 가을날은 어떤 빛깔이었을까?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던 할아버지는 갈라진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고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운동의 길로 나아간다. 월파 서거 50주년을 맞아 그의 고향에서 열린 학술행사. 연구자들은 서민호의 통일운동에 주목했다. 월파 서민호 통일운동 분단 극복 비용과 신념의 이중주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살아온 이 어떤 고난에 찬 세월이 결국은 분단과 이 반공체제로부터 기인한다. 이분이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제의 재침략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남북대화 접촉을 통해서 평화적 민주통일을 실현해야 되고. 그럼 남북 교류론의 핵심 주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이 뭐냐? 남북 간 서신을 교환하자. 편지를 교환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기자들이 교류하자는 거예요. 상대 나라를 알려면 기자들이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자 교류하자. 세 번째가 참 놀라워요. 서민호 선생이 북측의 지도자와 면담을 주장을 했어요. 면담.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장 때문에 박정희 정권에서는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와서는 전국 조직을 시작해가지고 전국의 통일 요구회를 조직했어요.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을 않는 것이 반공법이거든. 서민호 선생은 북한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같은 국가로 인정한다, 이것이 반공법에 걸린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38선 근처까지 가요. 날 데리고 가서, 야, 이거 없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 없어야 하는 게. 이게 평생 소원이 내가 이거다. 면에서도 좀 만들고 뭐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연적으로 통일이 된다. 대탐 소실하다. 큰 걸 노리고 적은 걸 버려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통일이라고 하는 큰 꿈, 이런 것을 탐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권력도 하나의 소탕으로 봤다는 것. 여기 제가 여기 액자를 걸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민호의 통일 정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실현됐다. 이산가족의 성공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정치인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했더니 서민호 선생을 들더라고요.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 그리고 사적으로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을 잊지 않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귀국에서도 그렇고 찾아주는 용기, 이런 부분을 들더라고요. 20살의 나이 차이, 다른 정당에 속한 정체성을 뛰어넘어 깊은 우정을 나누고 정치 철학을 공유했던 두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월파가 세상을 떠난 후 그를 사무치게 그리워했고 마음 깊이 추모했다. 그가 떠난 지 50년,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각인된 할아버지의 생전 모습을 찾아 길을 나섰다. 기울어가는 조국에 태어나 독립운동의 길을 함께 걸었고 민주화 투쟁의 동지였던 정일영 전 외무부 장관. 평생 호영호재하며 서로의 곁을 지켜준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서 뵈러 왔어요. 잘했어요. 네, 근데 많이. 우연히도 바로 그 자리에 증조부이신 월파 서민호 선생이 앉았던. 민주는 증조부의 모습인데 깜짝 놀랐어. 풍채가 좋으시거든. 할아버지가 멋있게 생겼어. 국회의원 선배시잖아요. 그러니까 5선이나 하셨으니까.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평가는 뭐라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월파 선생님은 자기 정치적인 소신과 신념을 아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신 어른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을 했어요. 근데 한일회담을 일본 사람들한테 좀 당당하게 한일회담을 치르지 못한 것에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런 것은 굴욕적인 외교다. 굴욕적인 회담이다. 그래갖고 저항했고, 그래서 한일 회담이 성사됐을 때는 국회의원 8명이 그 국회의원직을 버렸습니다. 대통령직은 윤보선, 할아버지 월파 김서민호, 우리 아버지 8명이 관두셨어요. 자기들의 소신을 위해서 뚜렷하게 갈 방향으로 간다라고 주장하신 어른들이 참 드물었는데 그때 그 기억을 합니다. 근래 정치 세태가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이런 세태를 만약에 월파 선생님이나 정일영 박사님께서 보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서로 진영 논리, 진보 보수에서 서로 이해와 인정이 없는 것, 여야 간의 거의 전쟁 상태, 정치 상실, 정치 실종의 상태를 이렇게 오랫동안 만든다는 것은 참 아쉬운데, 월파 선생이나 우리 선친이 있었으면 크게 꾸짖었을 거야. 이 사람들아, 첫째 만나, 대화해, 그리고 서로 설득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조정해. 시대를 개혁하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해 고단했던 삶. 할아버지는 외로웠을까? 많은 국민들이 존경을 했기 때문에 외로워하지 않았어. 그분의 그 투쟁 역사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서민호 선생에 대해서 존경하고 다른 국민들이 많았어. 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정치 체제고, 그거를 하면은 반드시 나라가 잘 됩니다. 그걸 역사에서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아버지한테서 받은 값진 유산은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거. 끝없는 구속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이념과 철학을 지켜낸 덕분일까? 많은 이들이 그의 길을 따라서 걷고 싶어 한다. 우리 현대사의 정맥을 외눈 팔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주장을 펴고 정계 은퇴해서는 통일에 전념을 하고 죽으면은 통일로 변에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올곧고 신념에 차고 행동을 보인 정치, 현대 정치사에 주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 시대의 문제에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길 위에 서 있었던 사람. 서민호의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희망을 향해 걸어간 그의 길엔 망설임도 물러섬도 없었다. 새 길을 열어온 그의 이야기가 파도로 밀려와 나에게 말을 건넨다. 이제야 비로소 그에게 닿았다. 서민호의 길을 따라간 여정은 어떤 의미를 남길까?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있고 내 안의 이기심과 싸우기에 대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삶이 가치 있는 건 아닐까?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해 우직하게 걸어간 그는 이제 우리 안에 길이 되어주고 있다.